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 회계행 무형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우리 현대에서 아주 중요하죠. 어떤 기업의 특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자산권이라든지, 영업권들. 우리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 활동을 해서 기술 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구 개발 활동할 때 들어간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또 우리 기업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이 뭐냐?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거다. 그래서 형태가 없는, 영어로는 intangible asset. 그래서 어떤 만져볼 수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요건을 갖추려면 세 가지가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식별 가능해야 됩니다. 식별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 배타적 권리 갖고 있어야 되고, 미래의 경제 효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해야지만이 어떤 무형자산 형태를 갖추겠습니다. 비합병성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화폐 가치가 변동되는 따라서 어떤 금액이 변동되느냐, 안 변하느냐. 그래서 무형자산은 화폐 가치가 물값 상승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화폐성 자산이고요. 화폐성 자산은 물가 변동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매출 조건이라든지 대여금이라든지 예금 이런 것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화폐성 자산이고, 비화폐성 자산은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변동 위험에 노출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비화폐성 자산이겠습니다. 이 항목은 어떤 중급회계 이상에서 알아 배워야 되는데, 오늘 간략하게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류는 뭐가 있냐? 영어권, 개발비, 산업자산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근데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영어권과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자산권은 어떤 특허권까지 말하는 거죠. 특허권 있고요. 영어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 결합할 때 취득자가, 매수자가 지불한 대가가 그 비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 가치보다 클 경우, 그래서 순자산 공정 가치가 500인데 우리가 그 기업을 사면서 520을 줬다. 그러면 20만큼이 영어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취득자 회사의 순자산 공정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불한 대가가 그 초과액을 영어권이 난다. 영어권은 외부 창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부 창출은 인정이 안 돼요. 왜? 측정 가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상 내부 창출 영어권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영어권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내가 나오죠. 그래서 인정 안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비는 뭐냐? 우리가 연구 개발 활동하면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자산 요건을 갖췄느냐? 자산 요건은 뭐라고 했죠? 식별 가능하다.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통제 가능성. 어떤 기업의 독자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 경제 효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을 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무형자산 계산했기 때문에 내용 요소 동안 상각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개발하면서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비, 비용 처리하고요.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 중에서도 이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단기 경상 개발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하고 개발 단계에 지출했지만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다 당연히 비용 처리해라. 경상 연구 개발비로 처리해라. 자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의 비용이 많이 계상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 개발비를 가지고 분식 수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자산 요건을 못 갖췄는데 갖췄다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비용하지 않고 자산을 처리해서 우리 판매비와 일반 가격비를 줄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높여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식선으로 우리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외부 감사 받지 않으면 이분에서 통제하는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다 개발 단계 지출 요건을 갖추지 충족 못해도
이걸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해서 영업이익을 높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출 심사라든지 어떤 투자 심사할 때는 다 부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내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하기 불가능하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봐서 이거는 개발 단계가 아니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봐서 모두 비용 처리해라. 이게 우리 기업 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겠냐? 회계 처리. 회계 처리는 유형자산은 간접법, 감가상각 누계이라고 해서 어떤 해당자 차감전 계정을 기재하는데, 무형자산은 그렇지 않고 직접 차감해요. 직접 해당자산 차감해서 어떤 누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하게 되면 차변에 무형자산 삼각비 하고 대변에 그냥 개발비 삼각하면 개발비, 영업권이면 영업권, 해당자산 직접 차감해서 한다. 내역연수 동안. 그럼 내역연수 동안은 뭐냐? 자산으로 사용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효益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 자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특허는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놨는데, 단 독점적인 배타적인 권리를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한 경우, 이거는 20년이 아니고 30년이다. 법령에서 부여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20년 초과해서 내용에서 잡을 수 있고, 그 초과해서 상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훨씬 더 비용이 분산되니까 기업 입장에서 때는 어떤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더 계산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 시험 문제. 전산의 1급이라든지 세무회계 1급, 전산 세무회계 1급이 돼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외에 인정되는 경우, 20년 초과인 경우는 어떤 거냐? 계약 법령에 따라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 경우는 20년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액 비례법. 우리 유형자산 상각할 때 배우셨죠? 이건 매년 일정액, 이건 상각률을 정해서 한 거고, 이것도 어떤 정액법이랑 비슷한 거 개념이겠죠. 그래서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단 소비 행태의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 이건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그러면은 그냥 정액법을 써라. 심플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기업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잔존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는 원칙으로 제로다, 없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권 100인데 이거 5년 동안 상각한다 그러면 그냥 잔존가치 없이 20씩 매년 상각해라. 잔존가치가 없다. 우리 무형자산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한번 실제 상각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하는 게 제가 직접 상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보겠습니다. 2000X5년 결산일 현재 영업권의 정기발 상각 후 위상각 잔액이 3만원이다. 근데 돈 영업권은 2003년 1월 1일에 치르겠다. 그러면 2003년, 4년, 2년 상각했다. 볼 수 있겠죠. 2년 상각했다. 그러면, 잔액 3년이래요. 봤더니, 치대원권 알 수가 없대요. 총 내연수 5년이래요. 그러면, 잔여 내연수 3년 남은 거죠, 3년. 상각은 정액법이고, 상각비는 판매 일반가를 처리해라. 그러면, 미상각자에 3만원인데, 3 남았으면 3만원 하면, 매년 10,000원씩 상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각비 10,000원인데, 그래서 무형의 상각비, 판관비 10,000원, 영업권 10,000원 했는데, 그럼 취득원권 얼마냐? 역산해 볼 수가 있겠죠. 역산해 보면. 그럼 보십시오. 심플하게 보게요. X 2003년에 10,000원. 20X 4년에 10,000원. 그러면 잔존가치에서는 3만 남았더니요. 그럼 취득원권 얼마니까? 5만원 되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앞에 설명드렸을 때, 자산 계정 설명하면서 부도금과 수표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부도금과 수표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도금과 수표 정의는 받으러 온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는데 지급 거절된 거예요. 아, 이거는 돈 못 준다. 부도가 된 겁니다. 부도 됐다 그러죠. 부도금 수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받으러 온 수표는 당좌자산이지 않습니까? 매출채권이니까. 그렇죠? 매출채권. 또 수표니까 다 이거면 타임발 현금성 자산이랑 똑같은 거죠. 타임발 수표는 현금성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단기간에 회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동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해야 됩니다. 유동자산에서 자리를 바꿔라. 투자자산으로. 왜냐? 단기간 회수가 안 되니까. 유동자산 뭐죠? 1년 이내에 회수 가능한 게 유동자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자산 분리해서 계정을 바꿔놔라. 그래서 부도금과 수표는 이제 받으러움이나 수표를 하더라도 당초가 부도가 되면 투자자산 재분류가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회계처리 볼게요. 똑같습니다. 우리 대손하고. 받으러움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됐다는 걸 통보했어요. 은행으로부터.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는 부도금과 수표 계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매출채권 받으러움 수표에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도 처리한 비용 발생하면 그것도 부도금과 수표 계정에 원가로 가산해야 됩니다. 자, 포함한 거고. 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도금 수표를 했는데, 이렇게 됐겠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차근에 부도금 수표가 됐고, 만약에 받으러움이라면 받으러움 대변에 이렇게 해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회수불능을 대손 처리했다. 그러면 부도금 수표를 제각시켜야 되겠죠? 제가 대손 나가고 대손 상각비 처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회계처럼 볼게요. 제품 매출 대금 수령으로 보여준 약소금 10,000원이 10만원이 부도 처리됐다는 것을 은행으로 통보받았다. 부도 처리 비용 1,000원 들어갔다. 그러면 어음이니까 우리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 10,000원 빼주고요. 10만원 빼주고 부도 처리됐죠. 부도금과 수표로 10만원 갔겠죠. 근데 부도 처리 비용이 1,000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이것도 원가에 가산하라고 그랬죠. 원가 가산해서 부도금과 수표는 101이 된다. 101. 10만 1,000원이 부도금과 수표가 되고 받으러움 빼주고 현금 나갔죠. 현금 1,000원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도금과 수표 이렇게 해결처리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무형자산과 부도금과 수표의 처리 해결처리에서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